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TV 장혜찬의 정치펀치 화수목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정말 똑소리나게 우리 보수 진영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오늘 저희 정치펀치 방송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헌재에 선고기일 지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드디어 이뤄지게 됐는데 일단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고 기일이 4월 4일 금요일로 딱 잡혔다. 네. 이거 좋은 소식인 거죠?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주에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시켜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답을 향해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지연 전술이 이제 용인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임명될 상황은 이제 가능성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원칙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감이 생기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5대3 아니냐, 네. 4대4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껴서 엄청 오버를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총리를 뭐 재탄핵시킨다. 최상목 탄핵 원래 오늘 본회의인가요? 오늘인가 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 60명, 70명이 그냥 국무위원 다 탄핵하겠다. 마은혁 임명할 때까지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은 이주호, 또 그 다음은 유상임 순서대로 줄줄이 다 탄핵해서 그냥 국가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수십 명이 막 이야기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마은혁 없이는 탄핵이 안 된다는 불안감에 기인했던 것인데 네. 헌재가 4월 4일로 지정을 딱 해버리면서 그 이전에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네. 한덕수 총리 탄핵도 사실 4월 4일 이전에는 좀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은혁이 임명되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탄핵 선고에 참여하는 그런 불상사는 막았다는 건데 근데 또 이 4월 4일 탄핵 선고에 대해서 뭔가 불길하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까지 쭉 오랜 변론이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게 된 건데 네. 백지원 부대변인이 예상하는 이 탄핵 선고 결과와 그 이유들 한번 좀 시청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다행히 그들이 했었던 선동적인 방법들이 먹혀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각각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정계선 재판관처럼 노골적인 좌익 이념을 드러내고 있고 남편도 탄핵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된 이런 문제적인 인물을 제외하고는 판사로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마지막 양심과 책임을 지킨다면 당연히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탄핵안에서 처음에 내란죄 명목으로 탄핵을 한다고 했으면서 그 내용을 또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애초에 이 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를 다루는 것이 헌법재판소로 갈 일이 아니고 그거는 또 따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형사법에서. 네. 근데 이게 선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탄핵을 선동하는 측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탄핵 재판과 내란죄를 가지고 굉장히 엮으면서 이제 보는 분들의 착시를 유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선동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왜곡하거나 기만하는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끝까지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이 사실을 전파하고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로잡는 일이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그런 책임, 원칙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께서 더 큰 목소리로 각인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네. 각하 주장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각하가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 판정을 내려야 돼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5대3이 아니라 그러나 4대4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5대3이라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숫자상으로 인용을 말한 5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나 분열 그리고 민주당에게 뭔가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3명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잖아요. 네.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조금 아리까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고 네. 실제로 최근 재판에 있어서도 김영두 재판관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쪽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 5대3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고 그로 인해서 헌재 판결이 결론이 안 나오고 계속 됐다면 김영두 재판관도 어차피 탄핵이 안 될 거 5대3으로 가서 뭔가 국론 분열의 불씨를 혼란의 불씨를 남겨두느니 나도 그냥 기각과 각하 쪽에 서겠다 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김영두 재판관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결국 김영두라는 키마저도 옮겨오면서 4대4 그 4 안에서 뭐 각하가 둘이고 기각이 둘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각하는 5명이 아니면 다 기각으로 묶이는 거니까 네. 기각 판결이 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애들 표정 봐라 뭐 입에 귀에 걸렸다. 근데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 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네 표정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영배나 이런 사람들은 탄핵 인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본인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었지만 김복형 재판관이나 여러 각계각층의 반발로 더는 미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미루지 못했다는 건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을 좌파 재판관들이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4월 4일에 4대4 기각이 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끝까지 방심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들이 각각 이제 원칙에 근거해서 네.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특히 지금 좌편향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권을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도 논란이 또 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행태를 좀 비판을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줄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가서 김어준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김어준을 당대표로 추대를 하지 본인들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국민이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초선이라고 이제 모여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내각에 대한 줄탄핵이라는 것이 전 너무 경악스러웠고,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고 나시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들이 입법 독재로 지금 사실상의 저는 정권 찬탈용 입법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온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지난주 글 올린 게 참 화제였는데 네. 민주당에서 장관들 줄탄에 가겠다는 거 이거 진짜 내란죄 될 수 있다. 이게 국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고 국헌 물론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글을 우리 쪽 변호사, 보수 변호사가 올린 게 아니라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변호해준 변호사가 그 글을 올렸어요. 네. 그거 올렸다가 기사화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그 글을 또 슬그머니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여러분 참 답답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 국무위원 장관 줄탄에 가겠다는 한 70명 정도의 초선 의원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잖아요. 내란죄로. 그거는 좀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적재적소에서 이 민주당이 사실상 자기들이 탄핵으로 내란을 일으킬 때 우리 시민들이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고발하고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그동안의 줄탄핵과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정도는 해서 네. 이게 어쨌든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슈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정당인지 알게 하려는 그러한 조치와 노력 정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 빠르셨습니다. 그렇죠. 네. 12월에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들이 공천을 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간첩당과 연계가 되어 있는 인물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 통진당과도 저는 다를 바가 없거나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발의했던 여러 가지 법들도 보면요. 이렇게 바쁜 탄핵 정국에도 하루에 법안을 악법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에 지금 계속해서 뭐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 이런 체제가 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거부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악법 저지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서명하시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이자들의 실상을 다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조치는 진작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부터 나경원 의원이나 윤석열 의원처럼 원칙에 근거했다며 망설일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앞으로 함께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나면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치를 재정립하는 그리고 기강을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와 검찰 그리고 정말 많은 곳곳에 숨어있던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준엄한 심판이 대통령의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시국에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싸웠던 제대로 된 전사들, 파이터들이 국민의힘의 새 얼굴이 되어야만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지지율은 많이 올랐지만 여소야대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100명 가지고 190명이랑 싸우려면 잘 싸우는 사람들이 전면에 포진돼야 한단 말이죠. 국민의힘도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김어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걸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본부장 하면서 내키진 않지만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네. 좌파 유튜브를 봅니다. 음. 김어준 유튜브, 이동영 TV, 매불쇼 이런 걸 한 번씩 봐요. 네. 보면서 너무 힘들지만 보는 것도 좀 고역인데. 이렇게 뛰어가면서 보지만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하고 네. 얘네가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김어준 방송 끝나면 디스 인사이드 막 이런 때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차원이고 이제는 김어준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불러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막 고개를 조아리잖아요. 거의 네. 교주님 하면서. 네. 그게 일주일 뒤에 실현이 되더라고요. 네. 민주당 초선들이 장관들 전부 다 탄핵시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일주일 전부터 김어준이 이야기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김어준한테 굽신거리는 초선들이 국회 나와서 그걸 막 실행해요. 그럼 박찬대나 우원식이 말리는 척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당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이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6명 불러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 헌법재판관도 탄핵시킬 수 있다. 법에 헌재 재판관 탄핵 안 된다는 거 없지 않느냐. 민주당 가만히 있지 말고 헌재 재판관 마음에 안 들면 뭐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도 탄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저는 이 김어준과 민주당 사이의 어떤 유착 관계도 중요하고
김어준이 이렇게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좀 일찍 지정하고 어떻게든 좀 철퇴를 내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김어준 방송을 따라가는 민주당의 문제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들이 추종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인데 지금 비상계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김어준이 혼자 도망을 갔었어요. 본인이 뭐 도피를 했다. 뭐 잠수 이런 탔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전 그것이 더 의아했던 것이 그럼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치 김어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마치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민노총의 행태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자존심도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무릎 꿇고 가서 조아리고 이런 행동들이 최근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출마자들이 단체로 나가서 무릎 꿇고 인사하라는 대로 인사하고 그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에게 어떠한 확인을 받는다거나 검사를 받고 나야 제대로 된 뭐 민주당의 당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처럼 보여서 좀 이게 사이비 종교의 행태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좌파 방송을 이렇게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 그게 짧게 보기도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힘들어요? 네, 말씀하신 그런 방송들이 방식이 굉장히 천박하고 경박스럽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외설스럽게 거짓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도 저는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보다 분별력 있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세뇌를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에 여러분 양분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위 법조계 출신인데요. 양분남 의원이 최근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느냐. 내란 선동 폭동 유튜브 차단법을 발의했어요. 방송통신법 개정안이라고. 이게 양분남 의원이 노리는 건 뭐냐. 보수 유튜버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를 비롯한 이 유튜브가 네. 이 국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 제일 눈에 가시가 이 보수 유튜브인 거예요. 언론사 유튜브들. 이거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내란 선동 유튜브로 해서 아예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만약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봤을 때 1호로 차단될 유튜브가 김어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계속 내란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투TV 정치펀치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도 마찬가지고 보수 유튜브도요. 결코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유튜브나 김어준 유튜브를 보면 유혈 사태라는 단어 자주 쓰고요. 네.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내전이 일어난다는 건 국민들끼리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지지층과 시청자들한테 폭력적인 행위를 막 추동하는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유튜브 때려잡겠다고 양분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진짜 통과가 된다면 제일 먼저 김어준 방송이나 매불쇼 이런 것들이 셔터 닫고 못 내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지금 그만큼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전히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게 이런 유튜브를 통한 뉴미디어 언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뉴미디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성 언론들과는 다르게 이익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사실 위주의 전달이 본인들의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하죠, 그걸. 네, 바로 즉각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바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국민들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선동이나 뭐 폭동 유튜브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어준이 하고 있는 것이 내란 선동입니다. 이게 그렇죠. 비단 탄핵 정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생 해온 것이 내란 선동이에요. 내란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공산화를 추종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체제적인 선동을 하는 세력이 내란 세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좌익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추동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저질러온 그런 좌익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12월부터 해서 관절을 몰래 촬영을 했던 좌파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국가경호법 다 위반이라면서요?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네, 지금 안보시설이에요. 그 안보시설인데 본인들이 드론 띄운다거나 불법적으로 촬영을 다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고양이 뉴스 같은 네. 좌파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아니 메이저 언론사도 공수처나 경찰이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그거 안까지 촬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얘는 이성을 잃었다. 이건 광기다. 네. 그거 다 위반이죠. 불법이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관저에서 산책을 하는 장면까지 맞아요. 그걸 줌을 네. 땡겨서 마치 무슨 헐리우드 파파라치 찍듯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통령입니다. 그냥 셀럽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 관저도 안보구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게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식의 취재를 했다는 거 취재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행태들을 지금 기성 언론이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아일보에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사회 곳곳에 정말 수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또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들의 행태라거나 언론들도 계속 대통령을 지칭하는 워딩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12월에 이제 제일 처음에 선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했던 무슨 내란 뭐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붙인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자를 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태들을 보여오다가 최근엔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패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때 네. 당시에 탄핵 선동하고 탄핵에 찬성하던 사람들 대통령 직함 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예의를 갖추려고 한다거나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꾼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참 교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네. 취재윤리를 참 이제 지키지 않는 언론인들도 많구나. 그리고 기성 언론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취재력에 있어서 뉴미디어에 못 미치는 곳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대통령자를 빼고 부르던 언론과 방송사 또 진행하던 기자들이 네. 어느 순간 슬그머니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우리가 결집하고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분들, 전국 각지에 모인 분들이 이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했기 때문에 슬그머니 방송사들이 윤석열 거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방심하지 않고 이 아시아 투데이 TV도 여러분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방송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 누르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링크를 여러분 주위에 카톡방에 이런 데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곧 우리의 영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언론이 제일 먼저 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참 씁쓸한 한편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기준으로 50% 육박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정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와 분석이 있지만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데 집권 3년 차에 이걸 탄핵하면 국민의 40% 50%가 들고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호인단도 선고 기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좀 결정적인 차이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란다고 했어요. 다만 결론을 예측하지 못하겠다. 어떤 결과든 여야가 승복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 나왔느냐? 무조건 8대0 파면해라.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량감 있는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이고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하고 저항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시민단체와 함께 그걸 먼저 서약하자라면서 헌재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란 선동, 내전 선동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민주당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언어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정당에서 본인들이 가치 투쟁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거면 사실 국민의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영세 비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승복이라는 말도 그 단어 자체도 보통 패배를 한 경우에 승복하겠다라는 단어를 쓰지. 그렇죠. 승리하는 쪽에서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들의 상상 속에 어떠한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워딩이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주 전에도 나와서 당원들께서도 논란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입장을 밝히실 것인데 지금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런 제가 다소 어감이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당연한 원칙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라도 당연히 이 안은 각하되는 것이 맞고 지금 이제 뭐 정치 공학적인 구조라거나 아니면 좌편향 판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구조를 따져도 기각이라도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 하신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경원 의원 또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그 두 분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탄원서도 제출하시고 하셨었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보수 정당의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의 리더들이 보여줄 수 있는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백지원 부대변인 말 들으면서 저도 좀 배우는 게 있네요. 우리 백 부대변인의 말처럼 물론 박홍근이나 이런 좌파들이 국민들을 폭력적 선동하는 건 잘못됐지만 네.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이건 원칙적 절차에 따라 헌법에 따라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하는 거다 라고만 말하면 네. 굳이 뭐 패배를 전제해 둔 듯한 승복 의견을 말할 필요 없이 그렇죠. 이 헌재 판결은 승복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단심 제고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고 바로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이 보수 진영의 민심을 대변해주는 원칙에 입각한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백 부대변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되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고 배우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대통령께서 불법구속에서 불법 구속이 취소됐을 때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지금 뭐 관저 정치를 할 거니 뭐냐면서 추측을 한다거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승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에서 말이 많았는데 당사자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계속 가치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저는 지금 당에 있는 여러 기회주의자들도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지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이 탄핵 재판에 대해서 이제 4월 4일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고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는 좀 주의해서 처신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특히 대통령 기각을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지적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오늘도 저는 나는 박홍근과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가 좌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백지원 부대변인 말을 들으니까 아쉽다. 아쉽구나. 조금 더 선명하게 탄핵 기각과 각하가 돼야 되는 이유를 지도부가 말해줬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복귀를 하고 나면 새로운 지도체제 정비와 전당대회로 누가 의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제대로 싸우는지가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들이 당연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을 부르게 되겠죠. 네. 청년들 중에서는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 같은 사람을 부르게 되겠죠. 저는 그 또한 보수의 새로운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당을 바꾸는데도 든든한 버팀목이 좀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대목이네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지를 하면서 네. 생중계를 하겠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혹시 여기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중계를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들어줬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네. 거절을 해놓고 이들이 이번에는 생중계를 허용한 저희가 무엇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은 충분히 숙고를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직접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국민들께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선거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 안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론에는 나가시는 게 나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저 홍장원이나 곽종근이 가짜뉴스로 막 증언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른 변호사가 바로 잡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네.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는 나가신 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거 기일은 이미 이제 선거 기일 전에 그날 오전에 일찍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정해진 다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가 이 결과에는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나가시지 않고 관저에서 지켜보시고 그 결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고 나오실 때 네. 차에서 내려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면서 걸어왔던 장면이 사실은 이 탄핵 국면의 백미였잖아요. 그 한 장면으로 기세가 완전히 역전된 건데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선거 기일에도 개의치 않고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국민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직접 나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안전이나 그 주변에 집회하는 분들 뭐 경찰이 100m를 진공사태로 만드니 많이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선거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대통령의 신변 때문에 좀 안전을 생각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폭력성이 통제 불가능한 범위에 있고 우리가 사고하기 어려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위협이 따를 수 있어서 좀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심하자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4월 4일에 현재 선거 기일이 잡혔는데 뭐 이재명 테마주가 지금 좀 오른다고 야 이거 안 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한동훈 테마주 오른다고 한동훈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건은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외국에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은 이런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또는 뭐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도박사들이 확률을 배팅하는 도박 사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 탄핵 기각 직무 복귀 확률이 50%를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점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네. 우리가 방심하거나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기각된다, 각하된다, 대통령 돌아온다라는 여론을 널리 퍼뜨리는 게 헌재에게 그 무엇보다 큰 부담과 압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정치인 테마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하고 싶은 게 안랩 같은 경우에 안철수 맞아요. 의원의 안랩도 안철수 의원이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출마한다고 엄청 하면 올라요. 확 오릅니다. 근데 그런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식이 조금 출렁거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이재용 사장과도 만나가지고 사진도 남기고 이렇게 했던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삼전 주가가 회복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무조건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했던 헌법재판관은 김복형 재판관이잖아요. 네. 실제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도 아주 강하게 기각 의견을 냈죠. 네. 그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라고. 근데 그 김복형과 정계선이 팍팍팍 붙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진짜 엘리트 재판관이에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근데 재산이 한 7억 8억 정도래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고위 법조인이 일반 중산층과 비슷한 재판이면 정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청렴하게 생활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 이제 뭐 진보 좌파 쪽 재판관들은 이미선 재판관 주식 재산에서 막 70억, 80억이고 남편과의 그 좀 개의치 않은 주식 투자로 막 논란이 많이 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김복형 재판관을 주목을 많이 했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이 약간 아리까리에서 저쪽 편에 약간 섰던 김형두 재판관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들. 가족끼리도 서로 잘 알고 여러 가지 대소사를 논의할 정도의 사이라는 취재 후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약간 분위기 보고 좌파들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얘네가 해도 너무하고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은 다음번에 헌재 소장 후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계선이 혼자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그 배경으로 민주당이 정계선에게 헌재 소장 자리를 약속했다라는 강력한 썰이 한번 정치권을 강타하고 지나갔어요. 네. 그로 인해서 김영두 재판관이 민주당 측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내내 김영두 재판관에 대한 무차별 찌라시를 살포해서 불쾌감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왔던 것은 김복형 재판관이지만 김형두 재판관도 탄핵 기각과 이 각하 쪽으로 돌아서서 진짜 4대4가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추측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김복형 재판관의 재산이 이제 이야기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판사의 월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제 월급 받고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원칙상으로는 기각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런 압박이 만약에 거세진다면 그 시류에 따라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혀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 여론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게 간단합니다.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법률 대리인의 소속 로펌에서 남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조직에서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 남편이 직접 탄핵 찬성의 명단에 이름까지 올린 사람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좌파 활동가래요. 네, 황교필, 뭐 이렇게. 네, 대놓고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아예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그리고 지금 인용이라는 결과 하나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힘에 부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김복형 재판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이야기일 겁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제 추가 의견을 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재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면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김복형 재판관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본인의 의견을 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올 것 같고 지금 김영두 재판관처럼 이제 시류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거나 이제 그렇게 중심을 아직 못 잡았었던 분들도 저는 이제는 원칙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로 조금 심리적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그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네.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이사장이 국회 측 정청래 편에서 탄핵 소추를 맡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좌파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본인도 직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정계선의 주장은 다른 재판관들이 봤을 때 저거 남편 영향받네가 되는 건데 김복형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이나 뭐 그냥 이 법조 경력으로도 차이가 나고 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이 앞장서서 나서는 게 이분은 정말 뭐 재산으로 보나 가족관계로 보나 사적으로 보나 깔 게 하나도 없는 인물이거든요. 네. 사실은 민주당과 좌파들이 2주, 3주 전부터 김복형 재판관 약점 찾으려고 눈이 뻘개져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영배 톡 건드리니까 논란이 우르르 나오고 네. 이미선 옛날에 재산 주식 투자 정계선 남편 문제까지
나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극한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말을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법적 경력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훨씬 더 논리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거의 게임이 안 된다. 약간 중립적 입장의 재판관들이 봤을 때도 김복형 정대선이 싸우면 김복형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취재 결과. 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계선 재판관이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도 저는 이 또한 굉장히 기만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임명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에서 질의를 받을 때도 뭐 박지원 의원이랑 이제 티키타카로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런 인물들이 감히 본인들의 친분이나 인맥 같은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장 자리도 본인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지금 여의도 기득권과 사법 카르텔들이 날조한 대로 이 전국은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들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원칙에 근거해서 뭐 정계선 재판관에게는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요. 다른 분들은 원칙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정청래 의원 보십시오. 지금 미국 대사관저 테러범이 맞아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맞아요.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겨누고 지금 탄핵 선동을 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옳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백지원 부대변인이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제가 이게 진행하고 방송 들으면서도 너무 제 맘 같아서 웃음이 나는데 네. 아니 진짜 테러범이잖아요. 미국 대사관 미국 문화원에 막 무단 점거하고 불 지르고 지금 같으면은 이게 테러지 뭐가 테러예요. 그것도 폭탄을 직접 만들어서 그게 내전 아니에요? 내란 선동이 아니지. 그건 내란을 한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 측 법사위원장이 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이니 뭐니 하는 게 너무 그냥 법리적인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진짜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미쳐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다는 거죠, 정말로.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이 체제 전복 시도라는 것이 이미 그들의 1차 탄핵 소추안에서 그 의도가 다 드러났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외교 협력이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고 북중러에 부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적국인데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명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들의 정말 본 의도란 체제 전복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께서 담화라거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던 반국가 세력의 존재는 정말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또한 정청래를 비롯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동을 가하고 있는 세력들 모두 그 정체성을 따져보면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력이 선동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에도 좌편향 판사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판사들도 있겠지만요. 있죠. 네, 네. 다수의 양심이 있고 책임이 있는 재판관들이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셔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백지원 전 부대변인의 목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요즘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2030들의 심경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12월 3일 1, 2, 3 비상계엄이 있고 정확하게 12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4.4라는 숫자 그대로 4대4 탄핵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남은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 복원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네. 저와 함께 또 아시아 투데이와 함께 여러분이 이 4월 4일에 있을 대통령의 복귀를
좀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네, 강조하고 말씀하세요. 싶은 게 편하게. 있는데 네. 12월 3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민주당과 야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뭉갰습니다. 처음엔 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날 뭉갰고요. 근데 보도된 내용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가 됐어요. 야권에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럼 보세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세력은 간첩법 개정은 뭉개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카톡 검열법 만들려고 했었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해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외에도 제가 다 언급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악법들, 그 맥락상으로는 공산화 전체주의에 근거한 악법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력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력들을 지금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라고 한번 강조를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김에 최근에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밀어붙였던 악법들 이야기도 하나만 짚어보죠. 네.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겠다. 네.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국회목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하면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순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법안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마저도 이재명 소나기에서 떡주무르듯 주무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재명이 저 힘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이재명 맞춤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온갖 공산주의 운동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 될 거고 그리고 이재명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우리나라 헌법 변경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행태. 이거 위헌정당 맞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이 네. 사실상의 일당 독재였습니다. 일당 독재와 일당 독재 행위로 입법 폭거를 자행을 한 것인데 이런 행태들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연히 우리가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움직이는 행태 자체가 중국 공산당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그 실체와 진면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마은혁 같은 인물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못하고 임명 강행시키려고 한 것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마은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인민노련에서 그것도 핵심 멤버로 사상교육을 전담했었던 멤버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공산화 통일을 추종을 했었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노회찬 전 의원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던 사람으로 이미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지법 멤버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식으로 가든 이 사람은 정체성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마은혁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체제 전복에 대한 의도도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원칙대로 간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선고일이 나왔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압박은 앞으로 무효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지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많은 국민들께서도 충격받으셨다고 말씀도 하셨고 저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떻게 이런 인물이 판사로서 지금까지 사법권을 수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 마은혁 판사한테 판결받은 사람들 억울해서 살겠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동안? 그 판결 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이야기도 잘 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판사니까 네. 아유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하면서 재판을 받았을 텐데 네. 아니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사실상 뭐 간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네. 하시는데 얼마나 그동안 편향적인 시각으로 또 판결들을 해왔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을 판사로 임명을 왜 시켰는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우리가 잘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특단의 물론 대법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만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심하다. 네. 사법부의 특정 모임이 과거 하나회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만 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법 연구에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부를 존중해라, 승복해라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 재판부가 사법권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국민이 부여하고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재판부가 헌법가치에 위반되는 행태를 할 경우에 국민들이 그것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특권이 아니고 국민께서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것을 좀 많은 법조인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죠. 마은영에 대한 임명은 당연히 계속 거부하실 거고요. 국회가 새로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해라고 하기 전까지는 네. 4월 18일 지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하면 돼요. 네. 그러면 조한창보다 김복형보다 정형식보다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적 가치를 따르는 대쪽 같은 판사들 잘 찾아서 네. 옛날처럼 한동훈이 망쳐놓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검증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람들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게 된다면 네. 보세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김영두의 그 2명까지 그러면 6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적어도 상식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돌아온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탄핵심판 기각이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돌아오시고 복귀하시고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추진해 왔던 개혁들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들도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모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가령 뭐 선관위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큰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탄핵정국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정국에서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의도 돌아가는 걸 보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정말 진심으로 사리사욕 없이 나라 걱정한 것은 대통령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혼자 외롭게 국정 운영을 해왔던 것 같다라는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검증이라거나 앞으로 인재를 등용하심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선된 방향성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의 가치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신념형 인물들을 좀 등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법원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5월 20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 위증교사 2심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첫 번째 재판이 5월 20일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 재판 결과는 사실상 한 7월은 돼야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2달 만에 한다고 해도 네. 선고까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야만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와 이 이재명의 사법적인 부정부패 비리들을 밝혀낼 수 있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이재명 같은 범죄자 한 명 지키자고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지금 불법 대북 송금 문제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덮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런 좌익 정치꾼들에게 저는 사법부가 부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김상욱이 진짜 단식하는지 그렇네요. 아니, 본인 뭐 죽을 굶어 죽을 때까지 때까지 단식한다 했던가요? 네. 그 모습 한번 보겠다라고 이게 정말 뭐 김상욱 어떻게 되라가 아니라 그런 말로 우리 국민들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말에 책임을 못 지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거둬들여야죠. 네. 당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또 만역 재판관 임명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 말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정말 사상적으로 우리 당과 맞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 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우리 당이 지금까지 키워왔던 레거시만 쪽쪽 뽑아가고 계신 것인지 지금 지난 총선 당시에 공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 당시에
이게 우리 당의 이념과도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인물들, 정말 무력한 인물들 대거 지금 공천했더니 이번 탄핵 정국에서 다 그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게 없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네. 반드시 당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잊혀진 것이 하나 있는데 내란 특검법을 그들이 또 통과를 시켰는데 맞아요. 여기에 네. 찬성표를 던진 원내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백지원 전 부대변인 해주셨고요.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중역을 맡아서 저 배신자들, 기회주의 정치인들을 좀 쓸어버리는 네. 또 최전방 공격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4,000분에 가까운 분들 저희 실시간 봐주셨는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아투와 함께하는 알부민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 알부민이 갖가지 재료와 함께 더욱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1 한정 특가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00만 병 넘게 팔리며 검증받은 알부민 챙겨 드시면서 함께 건강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똑순이 백지원 전 부대변인과 함께한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2시 수요일에는 국민의힘의 전투력 참 높은 대변인이죠.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